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엊그제가 2022년의 시작인 것 같더니 벌써 5월 중순이 되었네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대만큼의 속력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는데 저는 이제 막 36km의 속력으로 봄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안이라는 것이 일과였는데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사연도 적어볼까 합니다. 저 역시 신혼 초창기 때 시어머니의 횡포 때문에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를 피운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아예 연락을 안 하고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으니 무척 편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사사건건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던 어머님.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내가 외로운 해외에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걸 당신이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내가 가족들 위해서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상의 한마디 없이 순식간에 날려. 당신도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와봐. 그 돈 다 벌어올 때까지 당신 용서 안 할 테니까. 아니, 나라고 마음 편했는 줄 알아요? 나도 한 푼이라도 재산을 늘려보려고 했다고요. 큰애 친정에서 확실하게 믿을만 하다고 해서 투자한 거라고요. 큰애 친정에서 먼저 사기를 친 거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님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시어머니의 투자 실패와 거짓말. 저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그냥 남남으로 살아가는 걸 택했는데요. 차라리 잘한 선택이라 느껴져요. 아마 계속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 시시비비를 가리며 다퉜다면 이미 제 머리털은 스트레스 때문에 다 빠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왜 제가 시어머님과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 전말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길고 긴 스토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30대 초반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도 많지가 않았는데 끈질기게 구애를 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다 보니 버는 족족 생활비와 월세를 충당하느라 힘들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 모은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시기였죠. 아무런 자금도 없는 채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지 남편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모두 오픈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돈으로는 겨우 서울 외곽에 방 하나짜리 원룸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었죠. 이 돈으로 어떻게 당장 살림을 차리자는 거야. 웨딩이라는 단어가 붙는 즉시 가격이 얼마나 비싸지는 줄 알아? 우리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러지 말고 몇 년 더 모아서 결혼식 하자. 싫어, 나만 믿어. 우리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실 거니까. 남편은 부모님이 모두 지원해 주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시댁을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 남편이 믿는 구석은 바로 어머님, 아버님의 지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속을 하고 있으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의 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억대 연봉 가장이었습니다. 차도 외제차로 2대나 끌고 다니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여유까지 있는 분이었죠. 지금은 해외로 파견을 나가서 화상통화로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을 때 잠깐 들어오고 다시 해외로 나갈 예정이셨죠. 해외 파견 수당으로 인해 벌이는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니 돈 걱정은 하지 말란 식으로 입버릇처럼 말하던 철없는 남편. 이미 자기보다 2살 위인 형이 그렇게 결혼에 꼴인해서 서울에 자가를 가진 채 생활하고 있다고 했죠. 아니, 그게 말이 돼? 두 분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신 돈이 있으니까 집을 매매하셨겠지. 아무런 자금 없이 어떻게 시댁 도움만으로 살겠어. 내가 우리 형 주머니 사정을 모르겠어. 그때 아빠가 주식으로 번 돈이 좀 있어서 그거랑 엄마가 갖고 있던 비상금이랑 보태서 마포에 집 얻은 거야. 나도 아들인데 뭐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남편은 2살 위인 형도 모은 돈 하나 없이 오직 시댁의 지원으로 서울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형님 역시 모은 거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여유 있는 엄마 아빠가 도와주실 거니 그냥 더 늦지 않게 결혼하자는 남편. 시댁이 능력이 돼서 신혼집을 마련해준다는데 싫어할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보통 집값인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대출을 끼지 않으면 방 한 칸 구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허덕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댁의 지원과 자가 아파트라니. 결혼하면 서울에서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솔직히 일개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월급을 아무리 열심히 모은데도 몇 년 사이에 내 명의의 집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말로만 듣던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그대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을 만나뵐 때까지 저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무르익을수록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히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지원을 탐내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집을 보고 왔는지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시간만 보낼 수는 없겠다 싶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결혼 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남편이 마련한 자리였죠. 식사 이후에 남편은 자신이 알아봤던 아파트 후보군을 설명하며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본 곳 중에서 여기가 제일 괜찮은데 어때? 아빠하고 얘기는 해봤어? 안 그래도 너희들한테 이야기해야 했는데 말이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너네 아빠가 최근에 주식으로 손실 난 게 좀 있어서 지금은 여유 자금이 부족하구나. 일단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 곧 마련해서 매매하게 해줄게. 아가야, 조금만 이해해라.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라고 차마 정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남편의 눈치를 받고 남편 역시 벙쪄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상황과 180도 달라진 집 문제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 이미 지원 여부를 다 말씀드려놨던 상황이었고 그에 대비한 예단 금액도 엄마가 어렵게 준비했는데 말이죠.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지원을 호언장담하며 사람 마음에 불을 지핀 건지 시부모님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애초에 호들갑 떨며 저의 기대만 한껏 올려놓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이 말도 나중에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죠. 하지만 곧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고쳐먹었죠. 아주버님의 결혼 때는 상황이 여유로우셨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 이것 가지고 결혼을 없던 일로 무르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큰아들 결혼할 때에는 본인들이 앞장서서 이것저것 다 지원해줬다고 했으면서 둘째 아들 결혼할 때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시지? 라는 생각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런 내색은 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이해시켰습니다. 여보야, 우리 그냥 형편에 맞게 하자. 어머님이 아예 지원을 안 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주신 거랑 합해서 전셋집부터 시작해. 어머님도 다 사정이 있으셨겠지. 알았어, 미안해. 일단 전셋집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약속은 꼭 지키실 거야. 결국 저희는 시댁과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 일부로 전셋집을 신혼집으로 잡았습니다. 속편하게 자가를 갖게 된 아주버님과 형님의 상황이 너무 부러웠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받지 못한 건 살면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주버님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고 앞 범퍼가 모두 망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과실이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예정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안 다치신 게 다행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차 수리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큰일이라고 지나가는 말을 꺼냈죠. 그런데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거 엄마가 고쳐준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 결혼할 때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아주버님 외제차 고치는 건 괜찮으시대? 그러니까 말이야. 막상 새 차 사는 것보다는 돈 덜 드니까 그런다는데 나도 좀 짜증나더라고.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형님네는 돈 굳고 잘 됐네 하며 넘어갈 건가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서운하더라고요. 결혼식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럴 수 있다 손쳐도 저희 결혼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된 시점의 일이었거든요.
신혼집 구할 때는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며 전세로 시작하라시던 분이 갑자기 아주버님의 외제차 수리비는 거뜬히 해결해 주신다는 게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 저는 마음 한편이 찝찝해져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꼭 제가 시댁의 재산을 욕심내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자체도 싫더라고요. 애초부터 형님네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말이라도 꺼내지 말지 기대는 다하게 만들어 놓고는 실망하게 만드는 바보 같은 행동이 자꾸 저를 감아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살아야지. 맨날 비교하면 나 혼자 손해보는 기분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저는 다시 한번 서운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고 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한 번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지 뭐예요. 가족 행사를 맞이하여 형님네와 같이 시어머님의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아버님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념일이나 행사는 모두 저희가 함께 준비하곤 했거든요. 저와 남편이 먼저 백화점에 도착했고 이후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넷이서 시어머님의 선물을 사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차의 근처에 세워진 형님의 차가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형님의 차를 보니 예전과 아예 다른 차를 타고 있었던 거였죠. 예전에는 흰색 차량이었다면 이번에는 검은색 차량이었습니다. 저번에 타던 기종과도 아예 다른 모델이었고요. 예전보다 훨씬 고가의 차량이라는 것은 확실했죠. 저는 그때 사고가 났던 차량을 수리 맡기느라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 번호판이 렌트 차량 번호판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에 내용을 알고 보니 어머님이 아주버님의 차량을 수리해준 게 아니라 아예 새 차를 뽑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속상했던 부분은 아주버님의 차량을 바꿔주는 비용이 저희의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은 형의 차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곧바로 시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숨죽이고 듣고 있었죠. 아니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결혼할 땐 돈 없다고 전세로 들어가게 하셔놓고는 우리 축의금 들어온 걸로 형 차를 바꿔주는 법이 어딨어. 솔직히 내 입장에선 내 목 뺏긴 것 같아서 짜증나. 너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차 수리비랑 렌트비 하면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다고 네 형이 하도 성화여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 가지고 무슨 트집이야 트집은. 누가 보면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놓은 줄 알겠다 얘. 그게 말이 돼? 형은 처음부터 집 사줬고 나는 지금 투룸 전세에서 살고 있는 거 몰라? 그럼 우리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은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게 맞지. 형 잘못 때문에 사고 난 건데 거기에 또 돈 쓰면 나는 또 뒷전이고. 이유가 뭐야? 왜 차별하는 건데?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은 짜증을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쯤 하라고 남편에게 눈치를 주었죠. 차라리 형님네가 차가 바뀐 것을 몰랐다면 상관없었을 텐데 왜 자꾸 눈엣 가시처럼 보이는 건지. 우리끼리 잘 살자고 다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돈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 돈을 왜 자꾸 탐내는 거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아예 공평하게 지원이 없는 거라면 상관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아들을 두고 한쪽에는 몇 억씩 팍팍 지원해주는데 한쪽은 수중에 돈이 없다,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로 지원이 일절 없는데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억울해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만약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이해가 있을 테지만 누구보다 자식된 도리는 챙기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차별 대우를 받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재산이 몰빵되는 것 같은 착잡한 상황이 이어질 즈음 저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차별을 두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말을 알게 된 날은 형님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형님과 저는 2살 터울로 자주 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형님은 임신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약속을 잡는 것만으로도 피곤한 일이었죠. 동서, 우리 구질구질한 데서 만나지 말고 강남으로 나와라. 내가 이름 있는 브런치 레스토랑 예약해 놓을게. 그래도 서로 잘 지내보자는 의미니까 너무 내색하지 말자 생각하며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형님은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장한 스타일입니다. 머리도 늘 드라이가 잘 된 볼륨 있는 스타일로 유지하고 명품 가방도 수시로 바꿔둔달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돈 좀 있겠구나 싶은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식사 약속을 잡을 때에도 강남의 비싼 브런치 가게나 레스토랑을 예약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에 반해 평범하기 그지없는 30대에게 제 나름대로 갖춰 입고 나가도 뭔가 상대적으로 빈티가 나 보이더라고요. 자격지심일 수 있겠지만 일부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불편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형님은 아기는 없지만 푼숙기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상생활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려고 신라 호텔을 예약했다던가 룸업 그레이드 이벤트가 있어서 운 좋게 스위트룸으로 쉬고 올 수 있겠다던가 등등. 제가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죠. 저희는 가게 형편 때문에 맞벌이를 쭉 이어가야 하고 제주도 신라 호텔은커녕 서울 시내의 작은 호텔에 호캉스도 가려면 마음먹어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제 부러움을 건드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던 형님이 문득 자신의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랑 어머님이랑 같이 골프를 치기로 하셔서 나도 따라갈까 생각 중이야. 동서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평일이라서 너무 아쉽다. 어머님이랑 친정 어머님이랑 같이요? 저는 왠지 두 분 사이에서 어색할 것 같은데 형님은 괜찮으세요? 내가 어색할 게 뭐 있어. 두 분이 엄청 친하셔서 나는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먹고 이쁨이나 받는 거지 뭐. 저는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친한 사이라뇨?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두 분이서 얼마나 많이 만났으면 사돈지간이 친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습니다. 내용을 간추려보니 결혼 전부터 두 분은 지인 사이였다지 뭐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지인의 딸과 자신 아들의 결혼을 주선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내막을 알고 나니 왜 자꾸 형님네에는 큰 지원을 서슴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는 지원을 미루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집과 결혼시킨 어머님이 다 필요에 의해 재산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서운함이 물밀듯이 몰아쳐서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내용을 아마 몰랐겠죠. 그러니 저에게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철없이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아무리 자신의 지인과 결혼을 진행시켰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뻔히 보일 정도로 차이를 두는 게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형님의 스토리를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엄마가 결혼을 주선했다 해도 같은 아들인데 이 정도로 차별하는 게 말이 돼? 아니,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축의금 갖다가 차를 바꾼 형이 더 나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자기 말대로 어머니 주선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형님네한테 질질 끌려다닐 필요는 없잖아. 뭔가 냄새가 난단 말이야. 남편은 흥분을 하면서 엄마의 꿍꿍이가 뭔지 알아야겠다며 시댁을 한바탕 뒤집어 엎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일단은 모른 척 기다려보라고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버님도 알고 계시는지 두 분이서 함께 상의하신 건지도 몰랐고요. 괜히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티내봤자 지금 당장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밖에 더 들을 말이 없으니까요. 시댁 일은 시댁 일이고 저희의 일은 또 저희의 일이지요. 저와 남편은 전세 탈출, 자가를 목표로 하고 곧 있을 신혼부부 청약을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행갈 돈도 아끼고 생활비도 최소로 하기 위해 노력하며 알뜰살뜰 가게를 꾸려나갔죠. 가고 싶은 여행도 뒤로 미루고 사고 싶은 가방도 애써 참으며 최대한 자산을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그 와중에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은 월급의 실수령액은 적은 편이었지만 아버님 따라서 20대부터 주식으로 조금씩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축보다는 투자로 자산을 더 모은 케이스였어요. 최근에는 코인이 유행이어서 주식보다는 코인에 더 많은 정성을 쏟고 있었죠. 저는 결혼 이후에는 투자보다는 저금 쪽으로 돈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최대한 주식과 코인에 돈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있나요? 또 지인들의 추천으로 한 종목에 저 몰래 돈을 또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그 돈이 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가뜩이나 청약 준비하려면 돈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서 큰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앞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더 될 텐데 한 푼이라도 빨리 모아야지 청약 시도라도 할 수 있잖아. 우리 수중에 당장 계약금 낼 돈도 없는데 그 돈으로 또 코인에 넣어서 반토막 내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모아봤자 제자리 걸음이니까 그렇지. 나라고 돈 잃고 싶어서 이러냐? 조금이라도 빨리 계약금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닥달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준비 안 됐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뭐?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네는 집값이 1억, 2억 금방 뛰는데 우리는 2년 뒤에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야. 나한테 했던 말들의 책임감 좀 가져. 결국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불만이 남편에게 터져버렸고 남편 역시 할 말이 없어졌는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갈 때 괜히 말을 꺼냈네 생각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남편은 거의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연락도 받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땐 다들 모른다고만 했고 차마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어보긴 힘들어서 끙끙 앓는 시간만 흘렀습니다. 일주일 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을 정리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했고 저도 울음을 터뜨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였어도 무책임하게 일을 저질러 놓은 남편에게 실망을 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가를 마련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홧김에 이혼할 뻔했다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무사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서울시의 청약 일정을 샅샅이 알아보며 내 집 마련을 계획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근처에 매물로 나온 집도 살펴보았죠. 저는 가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알아볼 생각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은 다 생각이 있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이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의 미계약 세대의 분양에 지원해보자고 했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평수나 브랜드명 모두가 마음에 드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계약금을 포함한 현금 1억가량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당시 저희가 모은 돈은 그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 청약에 당첨되면 어머님이 형 도와줬던 것처럼 도와주실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가 서울 외곽이라 분양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더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 여기로 신청해보자. 만약 당첨되면 이번에는 어머니가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번에도 엄마가 배신하면 더 이상 나도 참지 않을 거니까. 남편은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지만 어머니와 다 얘기가 된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남편을 믿고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신청을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피가 마르는 것 같아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발표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청약 당첨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쓰고 집에서 페이지 세로 고침을 열심히 누르고 있었죠. 당첨 발표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의 이름으로 로그인된 마이 페이지에는 당첨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첨되었다고 기뻐했죠. 남편은 계획대로 되어간다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곧 자가를 갖게 된다는 마음에 신이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해져 왔습니다. 당첨은 되어서 좋은데 계약금과 많은 중도금을 어떻게 해결해? 우리 괜히 신청했나 봐. 남편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곤 했지만 저번처럼 또 엎어져 버린다면 이제는 청약 통장까지 잃을 상황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눈치 보여서 가기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함께 가서 얘기해야 된다며 저를 끌고 갔지요. 어머님하고는 너무 오랜만에 마주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으니 결혼할 때 얘기했던 자금을 지금 도와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청약 위치와 금액을 묻더니 아버님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이전에도 얘기했던 내용이지 않냐, 그 전에 아빠와 얘기한 건 어떻게 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라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어머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랑도 얘기했어. 알아볼 테니 열불내지 말고 그만 가. 저번처럼 갑자기 말 바꾸는 일 없었으면 해, 엄마. 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불편하니까. 아빠가 말한 내 목숨 나한테 줘. 엄마 필요에 의해서 쓰지 말고.
너는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세아가 앞에서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안 나가? 세아가,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거냐. 네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닥달을 냈으면 애가 어미 앞에서 이렇게 버릇없이 막 나가는 거냐고. 어머님은 남편의 계속된 확인에 짜증이 나셨는지 저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모든 불통이 저에게 튀자 너무 억울해하고 있으니 남편이 왜 죄 없는 며느리를 잡냐면서 이제는 형수랑 대놓고 차별하고 구박하는 거냐며 어머니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형수는 호화롭게 생활하고 저는 한 푼이라도 모아보겠다고 절약하면서 사는 게 너무 미안한데 왜 혼내냐면서 말이죠. 이에 어머님은 차별한 적 없다고 하시면서 그 돈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썩 돌아가라고 문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정말이지 이날은 어머님이 너무 야속하고 서운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쫓겨나다시피 한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아까 했던 얘기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돌렸고 저는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가 두 분께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운전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뭔가 남편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계약금을 납부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약속하신 금액을 지원해 주어서 저희가 모은 돈과 합쳐 계약금을 안전하게 입금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 뒤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잔금은 3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은행 주택 융자를 알아보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집에서 이것까지 해주실 거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잔금도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어머님이 지원을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자금이란 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보험사만 알아보러 가자. 응? 저는 혹시 모를 일이니 미리미리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해 물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덕분에 교훈도 얻었고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금액이 아니라 억 단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왜 못 믿냐면서 불쾌했지만 저의 거듭되는 설득 끝에 은행을 돌아다니며 잔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만약 시댁의 지원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의 힘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은 것이었죠. 집이 마련되었다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지 저의 마음은 예전과 다르게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여 만에 자가를 마련했고 앞으로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죠. 다행히 입주 시기와 전세 만료 시기가 엇비슷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고 새로 시작하는 집을 꾸미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가구점이며 소품숍이며 돌아다니기 바빴죠. 참고로 저희가 새로 이사가는 집은 시댁과는 멀어지고 친정과는 가까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신도시였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고 살기 딱 좋은 주변 환경도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이제껏 겪었던 스트레스들이 액땜이 되고 앞으로는 남들처럼 평범하고 무탈하게 남편과 살아야 하지 않은 긍정적인 마음들만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되어 가니 남편하고도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알콩달콩 잘 지냈던 행복한 시절이었죠. 그냥 이렇게 쭉 인생이 굴러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마지막에 엄청난 큰 한 방으로 어머님에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아파트 잔금 문제로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자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저희는 잔금을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약속한 금액과 날짜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었죠. 하지만 해당 날의 점심이 지날 때까지 어머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 자식이 맞기는 한 건가? 돌겠네 진짜. 아무리 엄마지만 끝까지 배신하면 나도 엄마 더 이상 안 볼 거야. 남편이 몇 번이나 어머님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물었고 서운한 마음을 음성으로도 남겼지만 어머님은 아예 메시지조차 읽지 않으셨죠. 아,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잠수를 타신 겁니다. 남편은 초조해져서 어머님께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도 제대로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아예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처럼 아무런 연락이 닿을 수 없던 시어머님. 남편은 그 사건 이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님께 크게 실망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돈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날짜는 잔금 마감일 2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부랴부랴 저번에 상담받았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받을 때 준비해두었던 소득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 들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은행에 다급히 상담을 받았죠. 다행히 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시즌이었다 보니 융자 승인은 금방 나왔고 가까스로 아파트 잔금은 남편 명의의 융자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멘탈이 붕괴되어 어떻게 해결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약속만 믿고 손 놓고 있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은행 업무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찌나 많은지 다들 아실 겁니다. 회사 격리부에 물어보거나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해야 하는 게 무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상담받았을 때 준비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며칠 만에 해결된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아파트 잔금을 해결하고 남편과 어머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에도 안에 계신 건지 아님 진짜로 안 계신 건지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를 않았어요.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정말 1억이야. 어떻게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어. 우리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거냐고.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며 날뛰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켜서 끌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어머님과 담을 쌓았습니다. 저 역시도 거듭되는 회피에 화가 나더라고요. 자금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큰일에서 잠수라뇨.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다라는 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인간 대 인간의 도리 아닌가요? 부모 자식 간에 큰일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어버릴 수 있는지. 만약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겠어요. 억 단위 돈을 어디서 끌어왔을 것이며 은행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갔으면 어땠을 거며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남편은 엄마가 사회생활 한번 하지 않고 가정주부로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답답한 분이었는지 미처 몰랐다고 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큰일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라고 달래면 남편은 이게 다 엄마가 벌려놓은 일이라며 씩씩대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가 벌려놓은 일 때문이야. 아빠만 곧 귀국하면 다 일로 바칠 거야. 저희는 순차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그날까지 어머님은 남편과 저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셨고 저희도 더 이상 애써서 연락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물으니 엄마하고는 정상적으로 연락이 잘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신 거니 저희 역시도 뭐 더 할 필요 있나 싶었습니다. 천륜을 먼저 끊어버린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 입주는 정말 꿈만 같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손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집에 제가 원하는 소품과 가구들로 채워놓으니 안락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정리를 다 끝낸 이후에 친구며 친정 식구며 집들이에 초대해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아주버님과 형님마저 모른 척하기엔 마음이 쓰여 두 분에게 집들이 약속 괜찮은지를 물었죠. 이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형님은 얼굴이 뭔가 초췌해 보였달까요? 예전처럼 생기발랄한 느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크서클이 진해져서 매갈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표정이 그리 밝진 않았죠. 둘 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하하호호 웃어 보이려곤 하지만 미묘하게 거슬리는 불편함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역시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야기하며 씩씩댔습니다. 아주버님 내외 역시 저희와 어머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맞장구나 호응이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애써 모른 척하려고 노력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죠. 저는 형님에게 은근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형님, 친정 어머님이랑 자주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랑 요즘 골프 다니세요? 글쎄, 요즘은 잘 안 만나시는 것 같던데. 형님은 뭐 알고 계시는 거 없으세요? 어머님이 대체 왜 저러시는지 저희는 답답해 죽겠어요. 연락이 돼야 이것저것 오해도 풀고 할 텐데 일방적으로 저희와 담을 쌓으시니 마음도 불편하고요. 이렇게 이사와도 집도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자식된 입장에서는 씁쓸하네요. 형님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깨작깨작 집어먹었습니다. 저는 떠벌리기 좋아하는 형님이 저러는 건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감을 잡았죠. 아주버님 역시도 심기가 불편한지 연신 물을 마시며 목에 채워진 셔츠 단추를 풀더라고요. 두 사람은 식사만 하고 조금 황급한 느낌으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라도 마시고 가라는 저의 권유에도 손을 저으며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보, 뭔가 이상해. 어머님 문제에 우리만 모르는 뭔가가 있어. 형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엄청 눈에 띄게 어색하잖아. 저 사람들은 감추면 감출 수 있는 건 줄 아나 보지? 다음 달이면 아빠 들어오시는데 그때 엄마는 큰일 나는 거야. 제가 무슨 일이냐며 캐물었지만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오면 다 알게 될 거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희는 입주한 새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저희가 집 정리를 다 마칠 즈음에 아버님의 귀국 날짜가 다가왔죠. 아버님은 거의 5년 가까이를 해외에서 근무하신 뒤에 이번에 완전히 돌아오시는 거였어요. 그동안 분기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가족을 만나시고 저희 결혼식을 위해서 참석하신 뒤에는 꽤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셨답니다. 드디어 아이 외국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었기에 시댁 가족들의 분위기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느낌으로 부풀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뭐랄까 한 마을을 지키는 장승의 이미지랄까요? 참 올곧은 성품의 사나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해외 파견 근무도 5년이나 마다않고 홀로 묵묵히 기러기 생활을 하시며 견디신 것이었겠죠. 저는 아버님을 많이 뵙지 못한 상태여서 단호하고 무거워 보이는 아버님 분위기에 조금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귀국한 이후 한 달가량의 숨고르기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업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5년 만에 돌아온 본국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실 때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안 입던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챙겨 입고는 이발도 하고 아주 단정한 상태로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건데 왜 그렇게 꾸미냐고 물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단한 사람 같은 강직한 분위기를 풍기며 차를 운전했죠. 오랜만에 들어가게 된 시부모님의 집. 그동안 저희의 연락을 철저히 피하셨던 시어머님을 참 오래간만에 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가 왔을 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금방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저희를 피하는 느낌이 온 집안을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너희들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당신이 한번 말해봐. 얼마나 이상해 보였으면 아버님이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나 남편은 답을 못했지요. 어색한 분위기에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은 두 형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셨고 형제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어색하기도 어색했거니와 초조함이 여실히 느껴지는 어머님의 표정. 어머님께 눈길 한번 안 주는 남편 때문에 오늘 큰 사건이 터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눈치를 주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자 남편이 두 주먹을 꽉 쥐며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정적을 깼습니다. 접시를 포개던 시어머님의 손도 뚝 멈추셨고 저는 사각사각 과일을 깎으며 정면의 테이블을 주시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냐고 허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막둥이로 자랐던 남편이 진지한 얼굴을 하고는 아버님의 시선을 끄는 게 이상하다 싶으셨을 것입니다. 아빠,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융자가 3억 정도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대출금이 있다니. 집 담보로 돈을 더 받았다는 거야.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돈 준 걸로 뭘 했길래 돈이 부족해. 아빠, 저 결혼하면서 지원받은 거 5천이 전부였어요. 형은 결혼할 때 집 사는 거 도와주셨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집 사면서 저희가 은행에 3억을 빌렸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아버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부엌에 서 있는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시아버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저와 어머님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았죠. 중간에 형님 부부는 좌불안석으로 표정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있던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애꿎은 접시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손가락이 달달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아버님이 어머님을 불러도 어머님은 그대로 꼼짝 않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버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너네가 전세로 시작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오랫동안 나가 있어서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구나. 속 시원히 이야기해다오. 저도 결혼할 때 형님네처럼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막상 집 구할 때 되니 상황이 좋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전세로 시작했어요. 2년 정도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가 모은 돈과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계약금 내고 입주 잔금은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당신 얘네들 하는 말이 진짜야? 나와 얘기했던 거랑은 다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둘째 몫으로 보냈던 돈들은 다 어디로 갔어? 시어머님은 아버님의 호통에도 꼼짝 않고 부엌에 뒤돌아서 계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을 미워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해외에서 저희에게 집을 구하라고 준 돈을 중간에 시어머님이 형님의 친정이 소개해준 투자회사에 왕창 투자했고 남편에게는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부부싸움을 한 뒤 알게 된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기회의 시간을 준 것이었죠. 자신이 아버지 오기 전까지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니 큰 사달이 나지 않으려면 아버님이 보내주신 남편 몫을 달라고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방법이 없었기에 저희를 아예 외면해버리신 것이었죠. 남편은 그 사건을 마음에 갖고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아버님이 귀국했을 때 터뜨렸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하려고 한 이 모든 계획을 제가 막아설까 봐였고요. 시아버님은 머리를 짚으며 시어머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허허, 당신 나 없는 사이에 도대체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미안하지만 둘째는 오늘 이만 들어가 봐라. 내가 네 어머니랑 네 형에게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구나.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하마. 아버님은 앞에서 큰 소리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겠다고 하셨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형님 부부도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려 하자 아버님이 큰애는 남거라 하는 말에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저는 차에 타자마자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채근했어요. 남편은 저와 크게 부부싸움을 했던 날 어머님을 찾아가 차별적인 지원을 아빠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길길이 날뛰었답니다. 해외에 계신 아버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그제 어머님은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했다고 해요. 남편은 어머님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말문이 막혔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아버지가 귀국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시라 엄포를 놓았죠. 그동안 시어머님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상 원금 회수는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 실패였죠. 그래서 시어머님과 형님의 관계도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금은 마련해 보태주었지만 3억이라는 약속된 큰돈은 유통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청약 당첨과 더불어 지속되는 남편의 압박에 방법이 없던 어머니. 결국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잠수를 타버렸던 것이고요. 마치 닭이 자기의 얼굴을 감추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은 결국 이렇게 큰 사건을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아버님의 귀국 날만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아버님은 국내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저희의 결혼 자금은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결혼과 동시에 본인의 도움으로 들어온 곳이라 여겼겠죠. 하지만 사실상 어머님이 다른 용도로 돈을 탕진해버려 저희에게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 지원됐다는 사실에 쇼크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모두 이상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얼마나 이글거렸을지 말 안 해도 다들 상상이 가시죠.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사돈댁 핑계만 대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라고 마음 편했는 줄 알아요. 나도 한 푼이라도 재산을 늘려보려고 했다고요. 큰애 친정에서 확실하게 믿을 만하다고 해서 투자한 거라고요. 큰애 친정에서 먼저 사기를 친 거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의 반성 없는 핑계에 아버님은 대책이 없다며 한숨만 쉬셨다고 하죠. 그 이후 아버님은 저희 내외를 따로 불러서 모든 상황을 이제 알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융통 가능한 자금이 부족하지만 다른 유동자산을 처분하고 곧 해결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역시 매달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으니 너무 괴념치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저희 둘이 열심히 일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며 속상한 아버님의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이런 행동이 고마우셨던 모양입니다. 능력 좋으신 아버님은 얼마 가지 않아 저희 은행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님하고는 연락을 안 해도 시간 날 때마다 아버님께 안부 연락을 드리며 며느리 노릇을 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미 벌어진 일 천천히 해결해주마라고 넘어갈 법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책임감도 강하시고 칼 같은 분이셔서 남에게 미안한 상황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거든요. 크다면 큰돈을 여러모로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했던 마음이 어찌나 감사한지 주는 만큼 돌려드리고 싶은 저희 아버님. 저는 아버님만큼은 평생 모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도움 덕분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집에서 임신을 위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쉴 수 있게 되었죠. 대척 같은 아버님은 자신을 속이며 돈을 굴리려 했던 어머님에게 무척 실망하셨습니다. 내가 외로운 해외에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걸 당신이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내가 가족들 위해서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상의 한마디 없이 순식간에 날려. 당신도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와 봐. 그 돈 다 벌어올 때까지 당신 용서 안 할 테니까. 아버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모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셨고 어머님은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과 투자 실패를 마음의 돌덩이로 안으신 채 눈치 보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생전 안 해보던 식당 일을 하면서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운지 절실히 깨달으며 후회하고 계시죠. 어머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일들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일이 없으시고 남편과 저 역시도 어머님과의 교류는 없는 상태예요. 아주버님과의 관계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껄끄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형님의 친정은 시어머님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과 형님 부부의 아파트 대출로 받은 투자금까지 모두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항의가 빗발치는 피해자들을 피해 다녀야 해서 살고 있는 집도 급히 처분하고 거의 온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처갓집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했고 아버님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가 더 이상은 한 푼도 못 준다며 거절을 당했다죠. 결국 작은 평수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게 좋아했던 형님은 SNS를 모두 끊고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과 연관된 투자 사건과 친정 때문에 형님 역시도 속을 많이 알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본인의 엄마가 구슬린 투자 정보 때문에 어머님과 자신들이 사달이 났으니 얼마나 엉덩이에 불이 날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저는 억지로 시댁 어르신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 속이 편안합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저희에게 저지른 일도 있고 하여 형식적인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버이날 굳이 챙길 거 없다. 네 어머니는 그런 걸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며칠 뒤에 나하고 밥이나 한 끼 먹자꾸나. 그래서 아버님께 전화 한 통만으로 간단히 안부를 전하고 소소하게 용돈을 붙여드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상태라 아버님하고만 연락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역시도 장모님 댁이나 가자고 먼저 말하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처갓집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당신도 기죽지 말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비싼 명품도 사드리고 효도하면서 살자고. 그동안 마음 쓰였을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남편 덕분에 저는 옛날 일들을 잊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에게 저질렀던 나쁜 일들이 무용담처럼 이야기 나오는 걸 봐서는 저의 마음의 상처도 새살이 돋아서 거의 다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저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도 한 번씩은 돈 문제 때문에 시댁과의 불편한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 저의 에피소드 역시 어디 빼놓지 않을 정도로 좀 웃기지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게 결혼 생활이다 보니 이렇게 원치 않아도 힘든 일을 겪게 되나 봅니다. 그래도 결국 마음 쓰였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또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순리죠. 저는 더 이상 힘든 일 없이 이 편안함을 쭉 누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더 이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큰 마음 쓰지도 않을 평범하고 무난한 삶이 저와 남편의 목표가 되었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저희 아파트 주변에 큰 상가와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 보니 집값이 처음보다 훨씬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은행 도움을 받아서라도 청약을 진행했던 게 신의 한 수였네요.
만약 남편의 그런 결단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아마도 이런 마음의 평화 대신 다른 사건을 겪었을지도 모르니 남편에게 더욱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는 부인이 돼야지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런 듬직한 남편과 함께라면 예쁜 아이를 키워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 요즘은 이세 계획을 세우고 건강관리에 힘쓰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랜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 생기시길 기원드립니다. 모두들 곧 다가올 여름에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